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4차 유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저 이야기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아마 숱하게 들어오셨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현 상황과 백신 접종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정부의 선택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가장 높은 단계인데 2주 더 연장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네. 오는 일요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더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도 사실은 2주 만에 풀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면 우리는 당분간 풀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뭐 하루에 4만 명 이상 확진자 나오고 그래요? 미국도 한 3만 명 가까이 넘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나라들은 거리두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에 얽매여서 그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접종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환자 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더 이상 자영업자들 이렇게 너무 답답해하지 않도록 그런 백신 접종률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2,000명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봐,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루 봐도 확진자가 2,000명까지는 늘 것이다. 2,000명까지는 늘 거예요. 그게 7월 말이 될지 아니면 8월 초가 될지.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가파르게 형성됐던 기울기가 7월 15일 이후로 조금 꺾였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죠. 숫자를 보더라도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가속도가 줄었는데 그리고 수도권의 가속도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곡선은 이렇게 크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꺾인 상태가 유지되면 작게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조심해야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하루 확진자 2,000명 되더라도 그렇게 놀라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 지금 사망자, 위중증자 물론 위험 신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2,000명 나올 수 있다. 뭐 다른 나라 3만 명, 4만 명도 나오는데 우리 2,000명 갖고 너무 그렇게 우리 탓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저 이야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협조해 왔고 또 앞으로도 아마 열심히 협조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일상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루에 피로를 덜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예전에 조금이나마 4명이든 8명이든 예전처럼 만날 수 있으려면 백신 접종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은 7월 달에는 백신이 그렇게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안 됐는데 8월 말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이면은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늘어날까요?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정부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저희가 취재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는 접종률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그러니까 파이자는 되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 같고요. 모더나가 약간 지연이 있었는데 모더나도 그 지연이 일시적으로 취재상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을 믿으셨던 분들 많이 허탈해하셨을 텐데 정부가 지금 하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취재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접종률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초기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나 화이자 맞고 싶어. 왜? 아스트라제네카는 너무 뉴스 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 화이자를 선호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는 델타 변이에 또 모더나가 그렇게 좋대. 다들 그래요. 그래서 50대들이 이제 모더나 맞을 걸로 예상했다가 갑자기 방역 당국이 모더나가 제때 안 들어오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저도 예약하는데 그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모더나 맞고 싶은데 좀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각 대학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나온 백신들 어떤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델타 변이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 델타 플러스가 나오면 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네. 없어요. 이게 나오면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걱정하긴 하는데 델타 변이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파이자가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괜찮습니다. 어느 거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화이자나 모더나 상관없다. 네. 얀센은 상대적으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서 미국에서는 뭐 부스터샷 한 번 더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우리나라도 얀센이 돌파 감염 비중이 제일 높아요.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그런데 이거는 얀센 1회 접종의 효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 번 맞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고 파이자 2번 맞잖아요. 얀센도 2번을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얀센 700만 명이 맞게 될 거잖아요. 지금 예. 현재까지 113만 명이 맞으셨는데 700만 명이 관련된 문제니까 얀센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고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까 수도권의 어떤 꺾기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조동찬 기자나 우리 또 코로나19 담당팀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뉴스에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자 비율이 너무 늘고 있다. 네. 30%를 넘었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상황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 긍정적인 요소는 약간 꺾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히 네. 수도권이 꺾이고 있는 건데 불안한 요소가 두 개인데 델타 변이가 늘고 있어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 33.4%인데 정점을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70%를 정점으로 봐요. 네. 인도 같은 경우 델타 변이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70%를 넘고서 조금 환자 수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0%까지 가려면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델타 변이가 늘면 환자 수는 증가하겠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도권만 느는 그런 감염병은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확장을 지금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비수도권 늘더라도 비수도권도 조금 꺾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조동찬 기자,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처음도 아니고 말이죠. 2008년 9년에 신종플루, 네. 뭐 일종의 스와인플루라고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돼지 독감이라고 했다가 우린 또 그 표현을 안 쓰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런 감염병은 한 몇 달 전 세계가 긴장하다가 조용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 바이러스 지금도 지구상에 네, 남아 있고 지금 우리 있습니다. 곁에 예.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는 뭐 좋습니다. 치명률이 높아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스톱될 정도로 갔다. 다 좋은데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백신도 나왔어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도대체 메르스 신종플루 사태는 어쨌든 지나갔는데 이거 언제쯤이나 지나가서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국내에서도 좀 자유롭게 다니고 사람들도 옛날처럼 뭐 10명, 20명 만나서 회식도 하고 이런 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걸 과학의 영역이 있고 의지의 영역이 있다고 네. 하는 건데 과학의 영역은 이따 제가 설명드리려고 네. 했는데 이게 독감 수준 같아지면 사실 과학으로서는 끝난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치명률은 거의 독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전체 치명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독감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50대 치명률이 0.23%예요. 50대. 예, 50대까지. 물론 80대 이상은 18%고요. 그러니까 50대까지가 독감보다 치명률이 2배 이상이에요. 40대 이하는 독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가 접종 완료되면 사실상 코로나19 독감 취급해도 되는 거죠. 그게 과학의 영역이고 이게 독감 50대가 접종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사회 선택.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50대 접종 완료가 됐으니까 그냥 코로나19 안 한 거고 싱가포르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를 카운팅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50대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훨씬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입니다. 0.1. 예, 1,000명 걸렸을 경우 1명 사망하는. 예. 그러면 아까 그 화면 잠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네. 20대 치명률이 0.01. 네. 이건 독감보다도 낮은 거예요. 네, 그렇죠. 30대 0.03, 40대 0.05. 그런데 50대가 0.23이니까 그렇죠. 독감보다 2배다. 그렇죠. 그리고 60대 이상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60대 이상의 치명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우리나라 환자 수가 지금 1,600, 뭐 2,000명 가까이 와도 네.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거든요. 이게 고령자들 접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 위험 요소는 있어요. 알파 변이하고 델타 변이하고 위중증률을 비교해 봤더니 네. 델타 변이가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괜찮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이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남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까지 접종이 완료가 되면 40대부터는 어쨌든 0.05니까 독감보다도 치명률 낮으니까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카운팅하지 맙시다. 우리 좀 학교 다닙시다. 우리 이제 식당 자유롭게 갑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취재를 했고 여러분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조동찬 기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봐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물론 정말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단히 국민으로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항의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이거 정말 정부 측에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영상 다시 봤더니 조동찬 기자가 저하고 이야기하던 사이에도 한숨도 많이 쉬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화도 내고 말이죠. 아마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제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전달력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이제 네. 8시 뉴스를 하고서 식당을 네. 갔습니다. 네. 회사 후배랑 둘이서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회사 사장님 저희 아니까 밥 먹고 계산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갈 것 같습니다. 2주는. 그랬더니 굵고 짧게 한다면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서민들의 이런 분노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제 그래도 그 간접적으로 아는데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막 그냥 무덤덤하게 2주 더 연장합니다. 뭐 백신 접종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 허탈해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하니까 그게 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감정을 조금 자제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질문들을 차례차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조동찬 기자가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 왜 볼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시나요? 아무튼 그런데 화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제보자들, 시청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전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전달 드렸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또 정부가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조치가 나왔을 때 조동찬 기자가 또 이렇게 좀 화를 나타내지 않았나. 자, 백신 다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고요. 빨리 그냥 예정대로 들어올 것도 있고 약간 늦어진 것도 있는데 8월부터는 들어옵니다. 예. 자, 고3 수험생들은 백신 맞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아래 뭐 아직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라거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언제쯤 맞게 됩니까? 일단 12세에서 15세까지 허가는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거는 예방접종 계획만 하면 되는데 9월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 9월이 접종 시기라는 겁니까? 예약 그때 시기요. 발표한다는 겁니까? 예약 시기가 그 정도 될 거야. 발표는 한 8월 달 정도에 할 것 같고요. 예약 시기를 9월 정도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5세에서 12세가 미국에서 9월에 결정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한 10월 이 정도에 5세까지는 우리나라도 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백신의 양은 우리나라 5세까지 가능합니다. 교차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훨씬 높다. 네. 뭐 이거 뭐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화이자 맞고 가령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만큼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런 궁금증.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대로 그 다르게 접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어떤 이론적 근거 때문에 그러냐면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성이 각각 교차 접종이 한 번의 위험성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간격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고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성이 뭐 이렇게 발표되면 즉각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 발표하고 그 숫자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 올리고 강화하고 이거 적절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우리 국민의 이런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환자 수에 천착해서 우리가 정책을 지난 1년 반 동안 세웠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환자 수에 이게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면 50대까지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대 접종, 제가 50세에서 54세 사이에 만 나이로 속하는데 9월 중순에 2차 접종 시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아마 9월 20일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쯤이면 추석 연휴는 이전에 설이나 추석 때와 다르게 고향 방문 이런 거 자제해달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 봐야 되는데 실은 지금 뭐 우리가 빠르게 봐더라도 정점이 한 8월 말 정도로 보이거든요. 현재 계산했을 때. 그러면 9월 초에도 이렇게 정점을 갖다가 내려오는 요 정도 곡선이라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3단계가 정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좀 더 빨리 꺼져서 그때는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0일이 나흘 동안 추석 연휴니까 이때쯤이면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기대를 한번 가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뭐 외국으로의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의 어떤 탈출. 그런데 이게 다 봉쇄가 된 지 또 1년 반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얼추 가서 또 검사를 받고 이러더라도 그냥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내년이면 가능합니까? 올해 말이면 가능할까요? 원래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그 기승을 부리지 않았으면 7월부터 풀려고 그랬습니다. 이미 5월부터 유럽과 미국은 다 사전에 조율하고 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때문에 새로운 돌파 감염의 변수를 맞이하니까 실은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들도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이 돌파 감염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경험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2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새로운 변수만 아니면 델타 변이로만 우리가 지금 딱 그 끝낸다면 내년 2월에는 유럽 여행 가능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내년 2월?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가 오늘 이야기한 또 설명해드린 그 내용대로 이 상황이 풀려나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또 다음에 뵐 때도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